자, 이제 또 볼까요? 네. 네. 힘드시죠? 네. 네. 저는 안 힘듭니다. 네.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은요. 자, 주택의 공급 관련해가지고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주택을 분양받을 자, 또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자들은 공급 질서에 대해서 교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공급 질서 교란 금지인데요. 자, 일단 주택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제3자에게 이제 양도해서도 안 된다. 양도 위에 있죠? X 하세요. 양도 X. 양도하면 안 된다. 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양수. 자,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분양받을 자가 제3자에게 양도 넘겨줘서도 안 되고, 그 자는 또 양수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한쪽이 줘서도 안 되고, 한쪽이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알선. 자,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알선도 안 된다. 자, 그리고 광고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참 좋은 거야. 요거 사두면 땅값 올라간다, 뭐 집값 올라간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양도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알선 안 되고, 광고 안 된다. 안 되는 거 4개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 상속이나 저당은, 자, 상속은 어디든지 지금 다 되는 거고요. 저당 하나 좀 별표하세요.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지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안 되는 거, 양도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알선 안 되고, 광고 안 된다. 상속되고, 저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는 꼭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안 된다. 주택 상환 사채의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서에 대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건물 철거 확인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상속이나 저당은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 확인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위에 거 안 되는 거 4가지, 되는 거 2가지. 요거는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밑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자, 요거는 별표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사업주체를 규제한다. 우리 교재는 4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당권이나 우리 뭐 가등기 담보권 이런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배우셨죠?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틀리셔도 돼요. 다 네,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제한물권. 물권에 관해서 제한을 했다. 그렇죠? 네, 제한물권이에요. 네. 자, 제한물권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를 금지한다. 법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2번째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60일까지 제한한다. 그리고 밑에 부기등기 한 김에 다 하고 설명할게요. 부기등기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등기를 주등기라 그래요. 주등기. 근데 등기가 등기부 등본 다 띄워보셨죠? 안 띄워보셨어요? 이사 안 다니세요? 여기 정말 다 금수저들만 계시네. 자,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1,000원 주고 이제 하잖아요. 내가 저 집 살 건데 저 집 주인 진짜 맞아? 이런 거 검색할 때 네이버 인터넷 등기소 가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대법원에서 이제 인터넷 등기소 연결되죠. 그러면 1,000원을 내면 실제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되고 1,500원인가에 이제 올라가지고 1,500원 되면 프린트를 발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1,000원, 1,500원의 값이 1,000원인가 1,100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1,000원 같아요. 예전에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500원이고 프린트 발급받으면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1,000원인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 1,000원 값으로 A4 용지 3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뭐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딱 해서 딱 엔터를 탁 치면 첫 번째는 딱 등장하는 장이 뭐예요? 네? 그렇죠. 네, 표제부가 딱 등장하죠. 표제부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갑부가 등장하잖아요. 표제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의 얼굴이잖아요. 건물 얼굴이니까 여기에 이제 집 주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 주소. 그리고 이 건물이 조족조냐, 철근 콘크리트조냐, 몇 층이냐, 연면적이 얼마냐, 건폐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갑부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처음에 이 건물을 갑이 지었다. 이때 처음에 취득한 그 등기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보존 등기. 원시 취득자가 취득하는 등기가 이제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에서 을하게 매매했다. 그럼 을이 취득하는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 그렇죠.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을이 뭐 병에게 예를 들어서 또 넘겼다. 그러면 또 병에게 또 이전 등기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구나. 그래서 소유권 관계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갑. 근데 현재 소유자는 병인데 병이 은행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은행에 달려가겠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을구에 딱 기재가 되죠. 그래가지고 을구에 기재 사항이 되게 뭐예요? 제한 물건이 여기 기재가 되잖아요. 제한 물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제 법에서 8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그래갖고 아무튼 물건 우리 8가지가 있는데 그 민법을 사시고 8가지가 있는데 물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인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면 팔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유권이죠. 그래서 물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민법 시간이 아닌데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리고 안 되면 팔 거야 라고 하는 처분 권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이 현재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지금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병이 현재 은행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다. 신한은행에 가서 10억을 대출받았다. 신한뱅크에 가가지고 10억을 이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 신한은행에 가서 만약에 2018년 올 며칠이에요? 4월 23일? 예를 들어서 4월 23일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을구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10억을 대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018년 4월 13일 대출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병이 지금 자기 건물을 갖다 바친 거죠. 은행에 갔다가. 그리고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병. 설정자가 병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자. 자기 건물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약속한 기간 내에 못 팔면 어떻게 해요? 신한은행이 이 건물 경매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매 가액에서 10억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자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은행. 그렇죠. 은행은 지금 신한은행이잖아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이제 신한은행이 됩니다. 신한뱅크가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저당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저당권은 담보물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이면서 동시에 얘는 담보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저당권 설정자는 병인데 자기 건물 갖다 바치내니까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면서 담보물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병으로서는 원래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은행에 갖다 바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저당권 설정자가 됐어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자기 물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에 제한을 받았죠. 제3자가 이 건물 안 살 거 아니에요. 딱 봤는데 저 은행에 빚이 10억 달려있네? 내 건물을 좀 살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주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제한인데요. 물건에 관해서 제한이 발생하면 그게 제한물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죠.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아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천 세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1000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이제 건설 사업 주체가 여기 이 사람들 입주하기 전에 요 건물이 일단 완성됐다는 거예요. 요 건물이면 여기 건설 사업 주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 건물 담보로 좀 잡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좀 맡길까? 돈 좀 끌어다 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아예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 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를 예를 들어서 A라고 보면 A가 이 건물을 이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얘가 지금 이게 보존 등기를 하겠죠. 처음에 이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현재 건물 완성한 상황이니까 이거 A가 B은행에 가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끌어다 쓰는 거. 그럼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준다는 거죠. 은행에서 A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B은행에 설정해주고 B은행으로부터 돈을 이제 돈을 입금받는 거. 이런 행위 원칙적으로 아예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아까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이제 등기가 있잖아요. 이 건물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등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A가 이제 대개는 이 건물 이제 지금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잖아요. 얘가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얘가 건물 지었기 때문에 얘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원시 취득한 거죠. 처음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제 원시 취득자예요. 그러면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가 이제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보존 등기에 대해서 표제부가 아까 여기 저 요 밑에 각주 번호를 딱 달아요. 1번 해가지고 자, 1번 해가지고 여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요. 2번 해가지고 또 어떤 내용이 여기 밑에도 갑구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을구에도 여기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등기를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거든요. 주등기에 각 번호를 붙여가지고 부가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 그래요. 부기등기. 근데 부기등기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위치는 자유로워요. 사실은. 부기등기 할 때. 그래서 지금 3번에 부기등기에서요. 부기등기의 내용이 거기 1번이에요. 반가로 1번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부기등기의 내용으로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누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이에요. 아직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건물만 완성됐어요. 근데 이 건물 사업 시행자가 건물 만들어 놓고서 이 건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조치를 규제한다. 근데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고 자,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자, 저당권 등의 설정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2달까지 설정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위반시 조치가 있어요.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시 조치. 그러면 아까 우리 지위, 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다, 양수한다, 알선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지위에 대한 양도는 무효다. 그리고 어떤 그런 계약 자체를 체결했다. 그럼 취소된다. 취소의 효과는 뭐예요? 소급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된다. 환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목적물을 혹시 넘겼다면 그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퇴거 명령도 발생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전매 제한의 특례가 있어요. 전매는 이제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외적으로 자,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자치시,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 다른 자치시, 다른 자치도, 다른 시 또는 군이에요. 이렇게 다 전원이 이전한 경우 이렇게 되면 자, 요 주택 지금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원래 지금 전매 제한 안 되는 거, 매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이게 요걸 상속으로 받았어요. 상속을 근거로 원인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세대원 전원이 다른 데 가서 산대.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팔고 나간다.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사람이 다 해외 사는데, 키워드가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뭐, 다른 데가 살거나, 뭐, 이런데, 이렇게 되면 팔고 나간다. 팔고 나갈 수 있다. 자, 네 번째.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은 나라도 못 막잖아요. 나라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좀 특이하죠? 다섯 번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증여하는 경우도 전매제한의 특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되게 악용될 여지가 많죠. 증여는 이제 생전증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전증여.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이것도 5번은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에도 자, 우리가 경매, 공매 이걸 법적성질을 매매라고 보죠. 매매. 그래서 매매하고 전매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원래 이건 안 되는 건데 자,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 또는 공매가 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특례 예외로서 봐준다. 됐고요. 자, 43페이지요.
분양 상한가 적용주택. 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잡아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적용 대상 볼게요. 1번. 공공택지와,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장이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너무 많다. 그쵸? 줄여서 외우세요. 국장이, 자, 중간 끝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국장 지정지역 공동주택. 이렇게 외우세요. 국장 지정지역 공동주택. 이거는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이다. 다시요. 국장 지정지역 공동주택. 됐고요. 적용 제외. 자,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였어요? 도시 내에 건설하고 85제곱미터 이하였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을 건축하는 주택이었죠. 자, 그거 적용 제외된다. 분양가 상한가 적용 제외다.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송도 같은 데죠. 외국인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니까 걔들 뭐 돈 많으면 니네들 들어와서 살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분양 상한가 적용주택이 제외가 됩니다. 제 친구가 상해에서 사업하는 애가 있거든요. 상해에서 사업하는 애가 있는데, 상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억, 900억 막 이 정도 됐대요. 지금은 똑같은 건물이 10몇 조래요. 10몇 조.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상해가 그렇게 잘 사냐? 그랬더니 강남에 가면 너 벤츠를 한 10대 중에 몇 대 뭐냐? 그래서 내가 벤츠 한 10대 중에 한 3대 다니지 않나?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봤거든요. 한 10대 이렇게 그 도산대거리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10대 지나가면 한 3대 정도 벤츠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대 이렇게 지나가면. 나머지 뭐 BMW 지나가니까 벤츠 한 3대. 근데 상해는 10대 중에 8차가 수입차래요. 독일산 차래요. 상해가.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보다 3배, 4배 잘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냐? 그랬더니 정말 잘 산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으니까, 예, 무슨 구라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잘 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다. 그리고 관광특구, 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 자, 분양가 상한자 적용을 제한을 받는다. 산업을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 그 가격을 책정할 때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담 스미스 이론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가격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는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밑에 분양가격. 이때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밑에 분양가 공시주체요.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공시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를 공시한다. 됐고요. 밑에 심의위원회 넘어가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인데, 자, 1번이요. 국장이 1번 끝에 지정하는 지역. 두 번째,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중간에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를 듣는다. 자,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었는데, 이때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라. 밑에 애들 의견을 듣는 거죠? 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국토교통 장관? 자, 그러면 이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요.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구수,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또 공고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대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밑에 애들 의견 들어보고 더 밑으로 이제 통보해주고, 그리고 그 더 밑으로 사업주체가 이제 공고하게 돼 있다. 자,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 지역. 요거 외우세요. 별표하시고. 자, 지금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기 딱 좋죠. 오리선다로 만들기 좋아요. 첫 번째. 자,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한 지역. B번에, 자,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지역. 자, 2배 20%. 자, 그리고, 자, C에 주택 청약률이 5대1 초과. D에 주택 규모 청약 경쟁률이 아까 저기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면 5대 1이고요. 국민주택 규모는 2배를 초과했다. 10대 1이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면 10대 1. 그래서 2, 25, 10. 외우세요. 2, 25, 10. 자, 밑에 가시면 투기과열지구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요거 전매 대상 지역 먼저 볼게요. 지정 대상 지역이요. 맨 위에. 자,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구별해서 위에 거랑 보셔야 돼요. 아까 분양 상한가 적용 지역은 2, 25, 10 이거였는데, 자, 이쪽에 지정 대상 지역이요. 주택에 대한 투기니까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자, 이 결과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이거 똑같죠? 위에 거. 10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번 볼게요. 이 결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똑같죠? 1번, 2번 똑같아요. 3번 볼게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감소 동그라미 하시고요.
30%입니다. 2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1, 2번은 비슷한데 3번은 다르다. 자, 그래서 그런데 왜 감소한 지역이 지정 대상 지역이 될까요? 투기 과열 지구가. 이게 분양 계획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 없대. 지금 사야 돼. 라고 하니까 경쟁이 확 몰리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 분양 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 공급되는 주택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는 거예요. 지금 사자.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수요가 감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감소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30% 이상 감소한 것.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자, 전매 제한 대상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지위 안 되는 거예요. 지위는 다 안 되는 거죠. 2번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전매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마찬가지로 지위는 다 매각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위는 어쨌거나 전매 대상 제한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주택의 우선 매입 있죠. 사업주체가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및 택지 외에서 건설,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아까 주등기가 있잖아요. 주등기 밑에 부기등기해서 제3자한테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등기의 기능은 공시죠. 그래서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공시하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제3자에게 이제 부기등기해야 된다.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라. 자, 그리고 전매 대상 볼게요. 위반의 효과. 사업주체의 환매인데, 아까, 이거 환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가를 지급한 후에 다시 사업주체가 매수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그거 다시 사가는 거예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매예요. 환매. 대가를 지급 후에 다시 사업주체가 매수한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44페이지 보시면 아까 리모델링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 그 리모델링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앞에 나왔던 거, 그거 똑같은 거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리고 구별해야 될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요건, 그 다음에 허가요건. 요거랑 이제 인가하고 허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이제 45페이지 갈게요. 45페이지 가시면 농지의 소유가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시간, 예. 지금부터 마지막이죠? 마지막. 농지법. 무슨 법을 하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예, 농지법.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맞추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한 문제만. 두 문제 다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렵게 나와요. 책에 없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맞추세요. 자, 농지법이요. 농지법 보시면, 자, 첫 번째, 농지의 소유가 나오는데, 농지의 소유는 이제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고, 두 번째 예외가 있고, 세 번째는 서브노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상한. 자, 요거,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원칙은 뭘까요? 밭가는 자가 농지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경자 유전의 원칙. 그렇죠? 이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어저께 TV 보니까 저는 그 TV 보는 게 뉴스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거든요. 예. 그거 막 몰아서 봐요. 막 몰아가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딱 10년만 하고 저기 과수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래갖고 난 적성이 저건데 밭 갈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풀 메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개 기르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 밭 가는 자가 땅을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예외를 볼게요. 예외. 밭을 갈지 않는 자도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자,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국가, 학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상속, 8년 이상 경작 부인농, 담보농지.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밭을 갈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이거 내 땅이 아니까 원래 토지는 다 국유죠. 그러니까 국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이제 농지를 이제 소유할 수가 있고요. 주말 체험. 자,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나 서울 사는데 어떻게 나보고 땅을 갈란 얘기냐? 못한다. 그래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8년 이상 경작 후에 원래 농부로서 8년 이상 그 땅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가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농지 뭐예요? 은행이 취득하는 땅. 시골 가면 되게 많죠. 우리 애가 노름을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자기 땅 이제 아버지가 잡혀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골에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애가 노름을 해요. 애가 노름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빚 갚아주느라고 자기 땅을 은행에다가 농협에 다 농협 거래하잖아요. 농협 가가지고 자기 은행에 농협에다가 이제 자기 땅을 이제 담보로 잡혀주는 거죠.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그거 이제 빚 갚고. 근데 결국 그 땅 못 갚으니까 농협에다가 이제 대출 받은 거 못 갚으니까 그 땅 경매되는 거죠. 그래서 막 담보농지, 은행이 취득하는 땅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다.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보시면 국가학교 주말체험 상속 8년 이상 경작후인농 담보농지까지.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농지의 소유상한이 있죠. 자 그래서 소유상한인데 여기는 이제 주상팔 해가지고 외우세요. 자 주상팔. 자 여기 주말체험 상속 그 다음에 8년 이상 경작후인농 8년 이상 경작후인농 8년 이상 경작후 인용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는 소유상한인데, 주말체험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미만이에요. 상속이나 8년 이상 경작후 인용은, 자, 1만 제곱미터 이내. 자, 1만 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밑에 보면, 농지 취득이 나와요. 농지 취득 좀 볼까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농민이 아닌 사람들, 경자 유전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얻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장, 구청장, 읍장, 그리고 면장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계획서대로 농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농업 경영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4일 내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4일 내에 발급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등기만 하면 되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증, 이걸 하나 이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이제 논점이에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요걸 이제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원래 있어야 이걸 얻는데 이걸 발급받지 않고도 이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자, 주말체험, 학교가 자 학교가 실습, 연구 뭐 이런 걸 하는 행위, 이런 걸 할 때 자 그리고 농지 전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 전용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지금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다. 주말체험, 학교, 실습, 연구를 위할 때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을 때. 자,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 않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예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가가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경우, 담보농지의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거기 다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그냥 지금 한 거 읽어볼까요? 45페이지. 자, 농지법 먼저 볼게요. 경자유전 그리고 예외, 국가, 학교, 주말체험, 상속 8년 이상 경작후 이농, 담보농지. 자, 그래서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 외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국학주상 8땅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농지의 소유 상한. 자, 원래 이제 경자유전이니까 밭가는 자가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데, 소유할 때, 자, 소유 상한이 있다. 주말체험 영역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 제가 잘못 썼죠? 여기. 1만이 아니죠. 죄송해요. 1,000입니다. 1,000. 예전에도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1,000이에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상속이나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은 1만 제곱미터. 지금 1만 제곱미터 이내. 자,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볼게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등기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주말 체험, 그리고 학교, 연구, 실습,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 국가나 지자체나 상속, 그리고 담보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농업계획서 신청 후에 4일 이내 발급하라. 여기 4일 이내 발급하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농지의 처분 사유가 있죠. 이거는 별표하시고 또 잘 보세요. 이쪽을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농지의 이용 파트인데요. 뭐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농지 처분 사유죠. 자, 농지 처분 사유 보겠습니다. 자, 농지 처분 사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처분하라라고 하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을 하면, 자, 이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 이제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1년 이내 농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농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행정상 이행강제금이에요. 언제까지 부과되냐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해경제금이 얼마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해경제금이 부과가 된 거야. 100분의 20%. 20%가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 땅을 딱 가지고 있는데,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얘가 버텼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니까 처분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습니다. 농지 지금 1억짜리 땅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경제금이 부과되겠죠. 첫 해 얼마가 부과돼요? 20%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그래서 5년이면 원금 까먹는 거예요. 1억짜리면.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 부자면 상관없겠죠. 뭐, 내가 국가에 좀 내겠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고요. 이행강제금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이 농지처분 사유가 지금 발생했을 때 지금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이제 피하려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농지 소유자는 이 농지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내 땅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사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땅 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사가야 돼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금액으로 사가냐? 자, 첫 번째는 이제 공시지가가 있죠. 그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격 중 낮은 가격입니다. 이거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시장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토지를 매수한다는 거예요. 매수한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땅 파는데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있으면 지금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얻어맞을 정도의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섭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사유를 볼게요. 처분 사유. 그럼 어떤 사유가 도대체 발생했을 때 과연 농지를 내 건데 팔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 경영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업 경영에 더 이상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이 땅에 대해서 농지로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법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땅을 농지로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농지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2년 내에 사업 시행해야 돼요. 근데 2년 내에 사업 시행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죠. 위에 거 농업 경영 이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지 2년 내에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지금 농업법인이 이용하는 거예요. 농업법인. 우리 이내는 자연이라고 법인이 있죠. 법적 인격을 가진 자가 법인격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존속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 농업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자, 이것도 법인의 존재 근거하고 관계된 거니까 농지 처분 사유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상속을 받았는데 초과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초과 상속. 자, 초과 상속의 경우에는 초과 상속을 받았다. 상속분인데 이게 초과 상속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분.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지금 소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만 8천 제곱미터를 지금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8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팔라는 얘기예요.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초과 부분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기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그냥 다녀오셔도 돼요. 그냥 마저 하죠. 우리 좀 늦게 시작했죠? 아니, 아까 쉬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마저 하고. 그래서 농지 지금 처분 사유에 자, 이런 것들 처분 사유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맨 밑에 하다 보면 농지 처분 사유 나오죠? 정당한 사유에, 자,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3월이 지난 경우. 자, 보면, 목적 사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사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것도 하나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5번에서 전용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보시고, 자, 초과에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소유 상한 초과 면적 부분만 지금 처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상속으로 1만 8천 제곱미터를 상속받았다면 8천 제곱미터에 한해서만 처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지에 오른쪽에 가시면 농지에 처분 의무가 있죠.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 이행해야 된다. 처분은. 그리고 처분 명령은 6개월 이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처분 명령을 받은 때 처분 명령이 발생하면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하여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한다.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이행강제금은 뭐냐? 자, 처분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리 문서로서 이제 계고, 통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액은 토지가액의 20%, 그러니까 100분의 20이에요. 굉장히 센 거예요. 농지가 1억짜리면 2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한다. 1년에 한 번씩 부과. 저 이렇게 한 사람이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재판에도 못 이겨. 그러면 그냥 빨리 내야 돼. 그래갖고, 내고, 원상 복구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라. 뭐 됐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게 농지법은 토지에 이용 파트가 있고 보전 파트가 있는데 이용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보전 파트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보전 파트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한 거 사실은 이 부분만 잘 보셔도 한 문제는 맞힌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보전 파트예요. 혹시 몰라서 이제 수업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보전 파트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리된 내용 요 정도만 보시고 더 욕심내서 하지 마세요. 네? 더 욕심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해봤자예요. 그래서 그 해봤자 이거 하나 더 맞추면 우리 뭐 어차피 14개만 맞추면 16개죠? 16개만 맞추면 되는데 절대 제가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16개만 맞추세요. 네. 괜히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농업지역이요. 거기 보면 보전 파트인데, 보전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첫 번째 이제 계란후라이라고 생각하시면 계란인데요. 안에는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자, 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와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 농업진흥구역을 진흥시킨다. 이걸 절대농지라 그래요. 이 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농사만 지어야 돼요.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지역은 절대농지. 저희 집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 우리 지역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농사만 지어야 돼요. 거기다 뭐 예를 들어 딴 거 뭐 공장이나 아무튼 연기 나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을 보시면 여기서 근데 가능한 게 여기니까 농업인을 위한 것들만 가능한 거예요. 농업인을 위한 것들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4가지가 존재해요. 그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2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 4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농업용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시골 가면 오히려 애가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여기 어린이 놀이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상해서 바로 상품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또 땅 파는데 갑자기 매장문화재 나와요. 그러면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장문화재 발굴 이것도 가능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그래서 가능한 거 4가지, 요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농업보호구역 있죠. 농업보호구역은 이제 2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은. 자, 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겠다.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농원하고 주말농원 이두 가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광농원, 그리고 주말농원 가능하다. 자, 주말농원은 3,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3,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관광농원은 2만 제곱미터 미만. 자, 요렇게 좀 기억하세요. 주말 농원 입장료는 3,000원. 관광농원은 크니까 2만원. 더 이상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거, 예. 주말 농원은 싸잖아요. 3,000원. 관광농원은 2만원. 예. 예, 저는 좋은 일 있나 보죠? 네. 저는 나중에 과수원을 정말 할 생각인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하지?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과수원에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과수원. 그래서, 개는 뭘 기르고, 과수원은 품종을 뭘 심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 합격하신 다음에, 저희 농원에 놀러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볼게요. 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진흥구역이요. 여기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른자, 거기 농지를 집단화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허용행위 일단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농업용 시설과 직접 관계된 것만 가능하다. 절대 농지니까요. 그리고 농지 개량, 농업용수 개발 사업. 자, 예외적으로 농업용 주택, 예외적으로 이 부분이요. 어린이 놀이터, 농수산물 가공시설, 매장 문화재 발굴 허용행위 이런 것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있죠. 보호구역. 그 위에 거 흰자예요. 자, A번에 2만 제곱미터 미만은 관광농원 사업, 3,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농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됐고요. 자, 밑에 농지 전용이 있어요. 전용. 농지 전용 허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처음 나왔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니다. 자, 거기 예외라고 한 거는 농지가 전용된다예요. 원래는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이건 농지 전용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된다. 여기 예외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이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우리 다른 법률이 있다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였잖아요. 법의 일반적인 체계에서 다른 법률이 있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라. 우선시하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국계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 그래서 협의를 거친 농지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아까 우리 협의도 하나 봤어요. 주택법에서도. 그렇죠.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협의를 거친 농지의 경우에도 지금 농지 전용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다. 신고했다. 그럼 된 거죠. 그리고 D번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자, 이 후당이 중요한 거죠.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했다. 좋은 일 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좋은 거 했으니까. 네 번째, 하천관리청으로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자,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았대요, 이미. 그래서 그 하천 주변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고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 왜냐하면 이게 하천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래요. 하천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농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지법과 하천관리법이 있는데 하천관리법이 적용이 있다면 농지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농지가 전용된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고요. 자, 농지 전용 신고 보면 위에는 허가였죠. 근데 밑에는 신고예요. 여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자,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자, 공동시설 등의 편의시설, 양어장, 양식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다.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2번에서, 40페이지 2번에서 농지 전용 허가 필수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취소해야 된다. 행정기관에 까불면 바로 취소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밑에 3번, 자,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4번이요. 농지 위탁 경영. 자, 농지를 제3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시키는 건데요. 자, 징집이나 소집, 분배하는 거예요. 징집이나 소집 등으로 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위탁경영. 자, 그리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지금 농사 짓는 중인데 3개월 동안에 해외여행 가야 돼요. 그러면 제3자한테 맡기고 갔다. 위탁경영 된다. 농업법인의 청산 중. 자, 법인 아직 판례가 그거죠. 실제 청산사무 종결시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민법에서 농업 아무도 예. 자, 농업법인 청산 중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법인이 바쁘니까 못해요. 그리고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군대 간 거랑 똑같은 거죠. 수용 중에 작용할 수 없다. 스스로 경작할 수 없다면 위탁경영 한다. 농작업의 일부도 위탁경영 한다. 그렇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위탁할 수 있다. 상식적인 거고요. 자, 이제 이용 파트. 자, 이용 파트 보시면 대리경작 나오는데요. 자, 대리경작. 대리경작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금지되는데 예외는 허용된다. 그래서 자, 저기 보면 밑에 농지 임대차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대리경작 제도요. 밑에 그 양가로 2번 지정 대상은 유휴농지의 소유권자 그리고 임차권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정 예고가 있어요. 지정 예고. 사실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파트는 예, 이쪽 파트는 그냥 나오면 그냥 운이에요. 이거는 자, 거기 보면 대리경작. 자,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금 예고를 하는 건데 지정 통지. 자, 지정 예고를 받는 자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고요. 지정 통지를 받는 자도 그 대리경작자나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지금 농지를 대리경작하지 않아야 되는 자가 예를 들어서 뭐 경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통지하고 예고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보면 대리경작자 지정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농업생산자 단체 학교가 있는데, 이자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자, 농지 임대차 갈게요. 밑에. 임대차 보시면, 자, 타인한테 이제 대여하는 거죠. 빌려주는 건데, 자, 1번, 임대차 사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자, 농지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상환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아까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상속으로 허용되는 건데, 1만 5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5천 넘어간 거, 상속 범위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자,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지금 소유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담보 농지의 경우에도 그 농지를 놀리기 아까우니까 임대차 할 수 있다. 빌려줘서 수익 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립 농지의 경우도 임대차 가능하다. 자, 그리고 60세 이상이면서 농업 경영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도 임대차 가능하다. 60세 5년,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임대차 계약 방법, 서명 계약이다. 자, 그리고 보면 등기가 없어도 이게 하나 좀 특이하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근데 이거 뭐 물권 계약이 아니니까 채권 계약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뭐 당연한 건데, 등기가 없어도 시군 읍면의 장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다음날, 공법에서 항상 다음날이죠. 다음날 됐어요. 그리고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그 토지를 받은 자 양수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좀 나오긴 좀 힘들고요. 끝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만 보고 갈게요. 용어 정의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28페이지요. 교재 있으시면 428페이지요. 428페이지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요 몇 페이지, 한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3페이지. 5페이지구나. 자, 빨리 하겠습니다. 주택이요. 주택. 자, 세대의 구성원이, 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밑에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장기간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잠깐 이용하면 뭐가 될까요? 잠깐 이용하면 준주택이 됩니다. 준주택. 잠깐 이용, 여기는 주택의 개념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잠깐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준주택이에요. 잠시 이용하면 그건 준주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주거 형태가 이제 독립됐다고 했어요. 첫 번째 줄에.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이게 단독주택의 정의예요. 정의만 좀 보시고요. 공동주택 3번 내려가시면, 자, 첫 줄에 건축물의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 공동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줄,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자, 이걸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1, 2, 3번 나와 있는데 아파트는 뭐예요? 1번의 아파트는 5층 이상. 그리고 연립주택은 뭐예요? 아까 4층 이하. 그리고 그 밑에 다세대 주택도 4층 이하예요. 다만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됐죠?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는 둘 다 4층 이하인데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다. 자, 요거 하나 보시고요. 준주택이요. 아까 잠깐 이용한다 그랬죠? 첫 줄에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그래서 거기 예를 외우시라고 했어요. 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에서 원호다기 또는 원호기다. 뭐 아무나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자, 그리고 429페이지 국민주택이요. 거기 2번 끝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429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했냐면 공적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요. 자, 1호, 첫 줄 끝에 1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그 밑에 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 그래서 우리 다 봤었던 겁니다. 자, 됐고요. 민영주택 7번에서 이거는 민영주택은 이게 개인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을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공적 자금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개념을 의외로 좀 물어보니까 기억하시고요. 430페이지요. 주택단지요. 세 번째 줄이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1, 2, 3번 나왔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아까 봤던 거예요.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글자예요? 8글자. 8m. 예, 지금은 뭐 저런 거를 시험장에 가서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 그렇지. 8글자. 네. 아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 8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대시설 외우셔야 돼요.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이에요.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부대시설. 자, 그러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밑에 줄 건축설비 외우세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설비 됐고요. 복리시설 1번이요. 어린이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됐고요. 431페이지 간선도로 아까 했었죠? 자, 세 번째 줄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자, 공구요. 자, 18번 공구. 이거는 그 하나의 주택단지의 절차를 나누어서 하는 걸 우리가 공구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두 번째 줄이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한다. 자, 그래서 2번에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공구가 등장하려면 몇백 세대가 있어야 돼요? 600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00세대가 최소로 나온 거예요. 자, 주택법에서. 자, 19번. 세대 구분은 공동주택이요. 1번이요.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두 번째 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나눠서 소유할 수 없다. 이상민이 자기가 사는 집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도 채권자의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나 이거 떼줘라. 나한테 팔아라.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안 된다. 생활은 구분 소유할 수 있는데 생활로서는 구분을 살 수 있는데 구분 소유 자체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통말 3번이요. 끝에 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자, 지금 전체 아파트 중에,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라고 하는 게 그 아파트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아파트 중에 3분의 1을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할 수 없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4번에서 첫 줄 끝에요.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어야 된다.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도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면적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 줄 끝에 도시지역 건설 기역에서요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300세대 미만으로. 그런데 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하로 봐요. 50제곱미터 이하로 봅니다. 최대 50제곱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니은에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디귿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될 것. 자,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것. 자, 그래서
최대 50까지니까 30, 20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원룸형 주택. 그래서 원룸형 주택을 하나 기억하세요. 원룸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룸형 주택은 여기가 30, 나머지 20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50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단지형 연립주택. 두 번째 줄. 첫 줄 끝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5계층까지 건축.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5계층까지 건축. 자, 5계층 다 보시고요. 431페이지 맨 밑에 1번이요.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된다 그랬죠, 이거. 자, 그리고 2번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이 경우도 된다. 자, 된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자, 공공택지 볼까요? 공공택지요. 첫 줄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거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공공사업을 이제 벌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택지가 이렇게 있으면 공공택지 내에서 요만큼의 범위를 잡아서 이제 공공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범위 내에서, 자, 아이고, 잘 바꿨었죠? 공동사업. 그래서 공공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제 공공사업에 의해서 공공택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다. 됐고요. 리모델링 볼게요. 리모델링 보시면 첫 번째 거기 1번에 대수선 리모델링에 들어가요. 대수선. 아까 우리 대수선은 이제 자, 대수선. 그리고 2번에 두 번째 줄 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그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중간에 경과된 공동주택을 둘을 내려가서 우측 끝에 증축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다. 자, 됐어요. 이거는 보시고요. 자, 그리고 433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 1, 2번이 있는데 거기 1번에 증축형 리모델링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증축형 리모델링. 자, 증축형 리모델링인데요. 기억이요. 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자,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서브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니은이요.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세요.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라면 14입니다. 14층 이하면 2개층. 됐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십시오.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 이제 우리 서브노트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좀 책 좀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조금 더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기출문제 풀 거예요. 이 다음 주는 아마 오늘 했던 수업 내용이 아마 이제 OX로 나갈 텐데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좀 푸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4월이죠?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 생각에는 좀 여기 기출 좀 많이 풀 생각인데, 오시면 이제 기출문제 좀 적당히 많이 풀 거고요. 7, 8월에는 수업 방향이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책으로 아예 기출문제집을 잡아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특강을 하게 되면 저도 기출문제를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7, 8월에 하는 거하고 다른 책을 할 거예요. 7, 8월에 하는 책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5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따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정규 수업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되면 이제 공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그렇습니다.